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일상적인 표현을 이 카르마 원리, 카르마 법칙에 따라서 보는 시간. 이번에는 이런 인사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굉장히 많이 우리가 주위에서 하는 인사인데 이런 겁니다. 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뭐 바라는 대로 다 이루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또 혹은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 있죠.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인사는 보통 때도 하지만 생일 축하 카드라든가 연하장 같은 데 많이 등장을 하죠. 또 뭐 비슷한 문구로 보면 또 있는데 가령 앞으로 내 앞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 혹은 뭐 또 비슷한 말입니다만 이제 내 앞에는 꽃길만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뭐 보통 이제 이런 말을 할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서로 교환하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듣거나 뭐 제가 하진 않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좀 지나친 거 아닌가 혹은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조금 과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좀 조롱받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왜 그런가 하니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왜 비현실적인가는 설명을 할 겁니다. 너무도 비현실적이라서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말을 무책임하게 뱉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거. 네. 그다음에 여기는 뭔가를 공짜로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은 편치 않아요. 저는 뭐 이 세상에는 그 공짜 점심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적인 인사로 여기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한번 까르마 법칙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재미난 게 많이 있겠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런 인사는 현실성이나 진정성이 없는 사탕 발림 같은 인사 아닌가. 뭐 여러분 삶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금세 아시겠죠? 어떻게 우리 사는데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거는 이 망상 속에서나 가능하지. 꽃길은 무슨 꽃길입니까? 자, 그냥 우리 평범한 학생 경우에 말이죠. 초등학교부터 오직 좋은 대학 가려는 데 목표를 세우고 엄청나게 공부를 하죠. 한국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행합숙 해가지고, 예? 뭐, 벌써 초등학교에 그 의대 가는 반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 공부로 막 아이들을 조져대는데 거기에 무슨 꽃길이 있습니까? 그 선행학습하면서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고 있어요. 그 생각, 이때 드는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영국 사람 마이클 튜더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건데 영국 신문기자였었습니다. 한국에 오랫동안 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 책을 썼어요. 영어 제목은 Impossible Korea. 참 한국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을 많이 해냈기 때문에 Impossible Korea라고 해놨는데 한글 제목을 참 멋있게 번역을 했어요. 뭔가 하니 기적을 이룬 나라, 그다음에 아마 행복을 잃은 나라, 행복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은 경제 기적도 이뤘고 민주화 기적도 이뤘는데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 사람이 문제로 지적한 게 물론 이제 기자가 쓴 거라서 깊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제일 문제로 생각했던 게 그런 뭐 경쟁 한국 사람들 경제. 예? 그러니까 매개 지금 대학교까지 봐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경쟁 아닙니까? 예? 나의 조금 옆집에 있는 내 같은 학교 다니는 애. 저기 같은 반에 있는 애가든 그 정도로 경쟁하니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죠. 예? 근데 꽃길만 가라고요? 또 대학 가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아시죠? 저는 이제 대학을 이제 은퇴한 지 좀 돼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딱 1학년 때만 놀잖아요. 그 다음 2학년 때부터 취직 공부해야 되죠. 또 어떻게든지 해외 연수 가서 영어 공부해야 되죠. 그러면서 학점 관리하고 그러면 시간 다 보내요. 대학 때
저는 이제 7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정말 대학 때 낭만이 있었어요. 지금은 살벌합니다, 대학생들. 그래서 학점 조금 잘못되면 뭐 큰일 난 줄 알고 말이죠. 그게 뭐 학생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도 희생자죠. 자, 그렇게 어렵게 취직하면 또 어때요? 회사 생활이 쉽습니까? 대학 생활이 훨씬 낫다. 뭐 그 말이 절로 나오죠. 회사 속에서 이 살벌한 경쟁. 저는 뭐 회사를 안 다녀봐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만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회사도 가봐도 이것도 내가 한 이런 거 하려고 국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해왔냐.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 말이죠. 자, 이렇게 인생 전반부만 봐도 꽃길만 걸으란 얘기는 무책임하다면 이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놀리는 것 같다 말이죠. 제가 비유를 들어보면 흡사 나는 지금 지옥 같은 데서 헤매면서 탈출할 방도로 찾지 못했는데 그런 나에게 전국에 와서 영생하세요라고 이러고 하는 것 같은 거 아니냐. 예? 살벌한 경쟁 속에서 오늘 내일 이렇게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 꽃길만 걸으세요 말이야. 모든 원하는 게 다 되길 바래 말이지. 이런 거.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 사바세계에 사는 것은 힘들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말이라도 이렇게 좋게 하는 뭐 그런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또 반복하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제 7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꽃길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아주 잠시란 느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꽃길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런 끝에 이루고자 했던 일을 성취한 바로 그때만 잠시 꽃길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뿐이고 그거 지나면 다시 그 살벌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수년간 공부를 했어요. 저는 뭐 수년은 별로 공부 안 했습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원하는 과에 붙었습니다. 그때 딱 보는 순간 뜰 듯이 기쁘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데 그게 그 기간이 얼마나 가냐 이거예요. 그때만 달콤한 환희에 빠지게 된다. 곧 일상생활, 지루한 칙칙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근데 이게 뭐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제가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이 피겨 스케이팅의 세계적인 대가. 이 친구 얘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이 다 똑같구나. 저렇게 세계적인 스타도 무슨 얘기인가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잖아. 세상에 올림픽에서 그 피겨 스케이팅을 딴다는 거는 세계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쉽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이 훈련을 해가지고 땄겠습니까? 대단한 선수예요. 근데 그 친구는 뭐라는 거니? 그때 금메달을 땄을 때도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만 뛸 듯이 기쁘지 조금 지나면 그 환희는 사라지고 곧 일상으로 돌아오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런 대단한 선수도 그 엄청난 초인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을 텐데 그 기쁨이 TV로 잠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세 번 도는 거 뭐라 그래? 트리플인가? 트리플 악셀인가요? 그거 하기 위해서 줄을 달고 돌아가고 넘어지고 엄청난 우리 범인들 옆에서 범접도 못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기쁨이 잠시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여러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그런 김연아 선수는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도 곧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더라. 그 운동선수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박찬호 선수 말이죠. 우리 한국
최고로 잘 나갔던 우리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잘 나갔던 한국 선수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대회에서 아시아 선수로서 최다승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굉장히 기뻤대요. 그런데 그날 집에 와서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뭐 직접 들은 거는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그 기분이 우울했대요. 그 우리가 생각은 아니 다른 아시아 선수는 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기록을 이룩했는데 왜 울고 말이지 진짜 그런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분은 우울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는 우울했을까? 자기 기록이 깨질까 봐. 또 분명히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우울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꽃길은 잠시고 그 아시아 최다승을 이룩하기 위해서 박 선수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 함부로 그런 아무나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는 세계적인 기록 가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아 기록도 없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옆에 범접도 못하는 건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기뻤던 순간은 바로 그 직후 잠깐이고 오히려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계속 그 경쟁 또 남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어디 꽃길이 있어요? 꽃길이. 원하는 거 이룩했잖아요. 그렇죠? 아시아 선수 최다승 원하는 거 이룩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사는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이제 자주 하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역경과 순경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역경 아시죠? 역경이라는 건 일이 잘 안 풀리는 거고, 순경은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때. 그 두 가지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은 순경을 물론 좋아하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걸 좋아하겠죠. 그러나 현자들, 이 도인들은 말하기를 역경보다 순경 때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잘 안 나가는 때보다 잘 나갈 때를 조심해라. 근데 뭐 사실 이건 이유는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어요. 잘 나간다고 마구 나대면 낭패를 보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주역점에서도 순경이 절정에 달하면 매사에 조심하라는 점괘가 나온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이제 주역점을 칠 때 6가지 궤로 치잖아요. 이 사람이 아주 잘 나갈 때요. 무슨 뭐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뭐든 자건 그래서 한번 앞으로 더 잘 나가는지 점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예로 드는 겁니다. 그 양궤가 이거 6개가 작대기만 된 거, 중간 음궤가 아니고 그게 6개가 나왔어요. 양으로만 괴가. 이건 뭐 최고의 절정이죠. 이건 꼭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비유로 드는 거예요. 또 주역하시는 분들이 또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면 최고의 그 절정이거든요. 그런데 해석은 조심해라.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난 동양의 지혜를 느끼는데 그게 당연한 거죠. 절정에 올라왔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려오는 일만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조심해야 돼요. 만약 그때 조심을 하면 정점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문제없이 정점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데 조심하지 않고 막 잘난 체하고 뭐 잘 나간다고 내가 뭐 그 투애니언 노래야 이전에 나오죠. 내가 잘 나가 뭐 내가 잘 나가 이러잖아. 이런 식으로 아주 미안합니다. 그죠 가수한테는 잘난 척하고 경박하게 굴면 거기에서 파국을 맞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에 나온 인사는 너무 가볍지 않겠는가 그런 인상을 지울 길이 없어요. 좋은 일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뭐 물론 당연히 우리 그 마음으로 바라는 바죠. 근데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인은 말하기를 자신이 생각한 것의 60%만 성취해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에 내가 원한 일이 100% 성취됐다면 그때는 그것을 혼자 다 차지하지 말고 세상과 같이 나누면서 즐기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야 재앙을 피할 수 있고 복이 무궁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거 참 멋진 얘기죠. 한국의 어떤 유명한 도인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야말로 가장 대단히 현실성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읽고서 60%도 많다. 반 이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저 한 10 내지 20% 정도만 내 뜻대로 돼도 내 생각대로 돼도 좋겠다. 그거예요. 왜? 세상 일은 이루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이 나네요. 어떤 그 대기업에 다니는 그 직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일을 잘 따왔대요. 뭐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 데 가서 일을 잘 따오냐? 무슨 비결 이래도 있느냐? 물었더니 무슨 소리냐? 내가 10군데지 20군데를 다니면 거기서 한두 개만 따올 수 있을 뿐이다. 근데 당신들은 내가 따오는 것만 보고서는 잘 따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10 내지 20군데를 다녀야 그게 가능하다. 세상 일은 이렇게 이루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은 외려 상대방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모으는 것과 같지 않을까. 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이 정말입니다. 정말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왜? 거기서 일이 터지면 그냥 급전직하. 그냥 밑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 사업하는 선 얘기 들으면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잘 나가다 갑자기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쩔 바를 모르고 그냥 몇 년을 그냥 뭐 이 술과 뭐 이런 거로서 노숙도 하고 말이죠. 이러잖아요. 근데 아까 그 도인의 말씀 가운데에서 또 새겨들을 게 있죠.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면 세상과 나누라는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좋은 까르마를 지어서 좋은 그 선인을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하는 일이 제 뜻대로 된다면 그게 보통 우리는 그게 내가 잘나서 잘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도에 넘치게 뭐 낭비하고 허풍치고 잘난 척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식이 들어갑니다. 이건 뭐 백이면 백이에요. 반드시 시기 질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부정적인 그런 나쁜 기운이 붙게 되겠죠. 그런 나쁜 기운이 붙게 되면 본인은 나는 몸이 상한다거나 또 재물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 같은 큰 낭패를 보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도인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을 이웃과 나누어서 긍정적인 기운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한 거다.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일이 생길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참 그 옛 어른들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것만 새겨서 살면은 실수는 안 하겠다 이러는데 그래도 살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됩니다. 자, 이런 인사와 더불어서 제가 또 그 아까 들었던 얘기가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전 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편치 않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그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뭐 이것도 그냥 새해의 덕담, 인사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치면 문제 없겠죠. 그러나 따져보면 이것도 무책임한 인사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건 너무 좀 이게 따진다고 뭐라고 그러실 것 같은데 할 수 없습니다. 이 교수라는 건 직업이 맨날 뭐 따지고 문제점 찾아내고 이러는 거라서 저의 나름대로 직업병입니다. 자, 그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가 문제점이 있다면 뭔가 하니
아니 내가 이전에 복을 지었으면 당연히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복을 짓지 않았으면 복을 받지 못할 텐데 남이 나한테 뭐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서 없던 복이 오겠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또 당신이 뭔데 내게 뭐 복을 많이 받아라 말라 하는 거야 뭐 이런 것 같은 좀 불쌍한 마음들이 농담입니다. 농담. 예. 이런 마음도 좀 있어요. 예? 그 새해 얘기가 나와서 또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새해 어른들 찾아가 뵙고서는 절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뭐 절 받으세요 하고 절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거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데 사실은 옛날 어른들은 이제 그런 얘기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놈이 뭔데 나보고 절 받으라 말라 그래? 어? 가만 생각하면 그 양반 얘기가 맞아요. 왜? 받으세요. 일종의 명령이거든요. 뭐 강한 명령은 아니지만. 예? 근데 어떻게 우리 어른한테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절 받으세요가 아니라 절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맞을 거예요 아마. 뭐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인사 가운데에서 그런 게 많이 꽤 있어요. 네. 좀 문제로 삼을 만한 게. 어쨌든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는 좀 앞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는 복 많이 지으세요. 이렇게 이거야말로 까르마 법칙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인사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새해에도 한 번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 좀 젊었을 때 했죠. 근데 좀 나이가 들어서는 한 번도 이런 인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냥 농담적으로 아니 뭐 복 짓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예? 뭐 근데 이렇게 뭐 복 많이 지어봐 그럼 복 받을 거야 뭐 이런 인사는 좀 야박한 느낌이 들긴 들죠. 예. 왜? 복을 받고 말고는 당신이 하는 데 달려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받으라고 하니까 야박하다는 생각이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언제까지 우리가 무조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복 줄 것도 아니면서 이런 사탕에 발린 것 같은 인사를 꼭 하고 살아야 될까? 그리고 까르마 법칙에 따라서 남을 만날 때 아무 영혼 없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올해는 복 지을 일을 같이 많이 합시다. 이런 건설적인 이런 인사 하면 어떨까?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지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자, 같이 한번 복 지을 일을 많이 만들어 봅시다. 오늘 이번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도 야 그럼 나는 이번에 어떤 복을 지을 일을 많이 생각할까? 예. 나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회가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망상을 해봅니다. 저기 뭐 여기 불교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불교도들이 인사할 때 성불 하세요 그러잖아. 저는 그것도 저거 좀 너무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니 성불이 그게 쉽습니까? 그게 부처님 같은 그 도인이 절세 도인이 태어났다고 그 양반이 뭐 그냥 깨쳤어요? 6년 동안 설산에서 정말 피 튀기는 이 고행을 해가지고, 예? 여러분 석가모니 고행상 파키스탄 국립박물관에 있는 고행 불상 보셨죠? 예? 눈은 콱 들어가 있고 말이죠. 볼도 이렇고, 예? 그 다음에 갈비뼈가 다 보이고, 그래서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잡아가지고 척추가 잡혔다는 거예요. 하도 안 먹어가지고 하루에 뭐 생식 요만큼 먹고 지내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명상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새가 여기 날라와가지고 집을 짓고만 부동이니까 그냥 네? 한번 정에 빠지면 뭐 몇 시간이 며칠이고 뭐 부동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뭐 불상 보면은 여기 뭐 이 나발이라고 있잖아요. 뭐 그게 그보다
훨씬 이게 진짜 인도에서 이 도 닦는 그 이 수도자들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길어요. 머리 이렇게 막 꽈고 이렇게 있거든요. 배만 이렇게 나와. 도인배, 똥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새가 모르고 거기다 뭐 하는 거. 또 숨 참는 거, 쿤바카 이 수련을 하는데 30분씩 참는다나?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천둥 소리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뭐 1분도 못 참죠. 저는 1분이 뭐 30초도 못 참지. 그런 초인적인 이 수도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도하는 중간에서 나타나는 그 기현상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 엄청난 악마하고도 만나야 되고 뭐 굉장히 많아요. 또 색욕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 지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깨쳤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고행하셨는데 이제 이거 필요 없구나 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란 무슨 강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강가에 가서 잠깐 몸을 씻고 이제 딱 그 보리수나무 밑에 앉았잖아요. 그랬더니 수자타라는 그 소녀가 와서 공양을 올렸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북방불교에서는 제가 지금 옆길을 좀 사는 겁니다. 북방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고행을 마치시고 나 좀 이제 이 고행만 가지고는 깨칠 수 없다. 그래서 뭔가 좀 영향 보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니 마침 수자타라는 그 소녀가 와서 죽을 바쳤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대학원에서 동남아 불교 전공했던 분은 그 교수는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자타라는 여인이, 소녀가 와서 부처님한테 공양 바친 건 맞는데 그게 부처님인지 모르고 그냥 정령, 페어리, 그 나무의 정령으로 생각해서 거기다 이렇게 공양 올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참 재밌습니다. 좀 해석이 달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깨쳤는데, 7일 동안 앉아가지고 말이죠. 또 그것도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제 너무 옆길 가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데 우리 같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 성불하세요. 그럼 깨쳐집니까? 그게? 성불이 됩니까? 그 성불하세요는 무책임한 인사 아닌가? 저는, 이게 이제 농담이에요. 이전에는 이제 농담 쪽으로 죄나 짓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과하고, 좋은 까르마, 좋은 선의를 많이 만드세요. 이런 인사가 더, 현실적인 거 아닌가. 예. 또 생활 속에서 착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현실적인 거지. 느닷없이 이런 이 중생 중에 중생의 몸으로 갑자기 성불하세요. 이거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우리 주제로 돌아가면 아까 이제 저걸 했잖아요. 복 짓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동역에서 생각나는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이전에 거린들이 한 푼 줍쇼 이러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런 사람도 없죠. 이전에는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걸 하면서 적선합쇼 그래서 적선하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뭔가니 쌓을 적자에 착할 선자. 뜻은 그러니까 선을 쌓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인을 만들어라. 그거예요. 좋은 인연을 만들어라. 좋은 까르마를 만들라 이런 소리예요. 자기에게 재물을 주면 선을 쌓는 것이니까 다시 말해서 복을 짓는 거니까 좀 나한테 재물을 달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도인이 또 한국 어떤 도인이 제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 도인이 직접 이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 가지고 거의 이제 거린이 적선합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니? 내가 복을 지으면 그대가 나에게 복을 줄 능력이 있느냐? 하고 되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복을 지으면 넌 나한테 줄 수가 있느냐 말이야. 당연히 거린은 답을 못하죠.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도인은 다시 어리석은 이가 복을 지으라고 하는데 아까 거린처럼 이는 외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충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이 거린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받기만 하려는 습성을 아프게 꼬집은 것 아닌가.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까르마 법칙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이것은 선업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자기의 선한 의도를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대목이 그 생각이 나요. 지금 저 길고양이 그 개들 많잖아요. 여기서 돌아다니는 주인들이 버려가지고 말이죠. 그 애들 이제 먹이겠다고 이 음식을 갖다 주는 거 의도는 선한데 별 좋은 이 인연을 만드는 건 아니겠다. 그거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 예? 저도 안 줍니다. 거의 안 줘요. 저도 이제 너무 불쌍할 땐 갖다 주긴 하는데 안 주는 게 맞겠다. 이 어떤 선한 의도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물을 받는 거린도 자기에게 온 복을 그저 낭비하거나 혹은 도리어 빚을 지는 격이 된다. 그렇잖아요. 그냥 받아먹고 말아버리니까 낭비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업을 만들 때도 선인을 만들 때도 좋은 까르마 만들 때도 용의주도하게 잘 살펴보면서 따져보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니 과연 내가 이렇게 보내는 재물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여기서 또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대출해줘서 자립을 돕는 은행을 설립한 벵글라데시 출신의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일로 해서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은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대부분의 거린들은 사람들이 적선해 주는 것 때문에 구걸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아까 그 얘기가 말이 통하죠? 그래서 거지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나 의욕을 저버리기가 일수라 그거예요. 전 이 얘기 듣고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래서 다시 이분의 얘기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공연한 적선을 해서 거린들의 독립의지를 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하는 선행이 외려 죄나 독을 더 만든다는 이런 얘기죠. 사람은 선행한다고 선행하지만 그게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거. 왜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누스라는 분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담보 없는 소액 대출을 해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담보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돈을 꿔줘서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자신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거. 근데 이때 돈을 꿔주는 게 이 큰 돈이 아니라 조그만 그냥 장사할 수 있는 조그만 아주 작은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돈이에요. 근데 그 돈도 그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다르죠. 그 모든 게 다 한 걸음에서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자기 의지를 더 키우고 조금 더 크게 해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그거를 이분이 동기를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업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대출 받아서 성공을 했다는 그런 뒤에 얘기가 있습니다. 참 실로 획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과연 진정한 적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원리는 간단해요. 그냥 내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객체에게 복이나 선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가 자신의 복을 짓고 선업을 쌓을 수 있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 은행이 2006년 그 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벌써 많이 지났네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인간사의 모습을 두고 어떤 도인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복 받기는 좋아하나 복 짓는 사람은 드물고 벌을 받기는 싫어하나 죄 짓는 사람은 많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예. 멋있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선업을 많이 그리고 잘 만들까를 심려 깊게 생각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좋은 일이 꽃길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생기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좋은 업과 복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그들이 선업을 만들 수 있게 할지 생각해 보자.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TV로 강의를 하면서 참 찔릴 때가 많아요.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는 뭐 아주 제가 무슨 덕스러운 사람처럼 덕이 많은 사람처럼 좋은 얘기만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제 진짜 일상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별로 이렇게 높이 평가할 만한 일 잘 못해요. 제가 지금도 뭐 남을 돕고 남이 복을 짓게 하고 만들자 이런 얘기 하면서 좀 찔려요. 제가 뭐 그렇게 못하고 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또 조금은 위안을 삼는 게 나는 내가 이렇게 기부를 하고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공부하는 거를 나누는 거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방송이나 유튜브 통해서 이거 나누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셀프 위안, 내가 스스로 위안을 삼거든요. 근데 문제가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진 않으니까. 왜?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종교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전공이 종교학이니까. 근데 세상 보통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죠. 제가 종교에 대한 책도 많이 못 쓰고 하는 게 상한 책 제목에 종교란 이름만 들어가면 무조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출판사에서 그냥 극구사양. 자비로 출판하다시피 해야 책이 나올 수 있는 그건데. 예? 참. 그다음에 종교 제가 많이 했던 얘기인데 종교 가르치는 것은 참 조금 이제 비속어가 들어갑니다. 더럽다. 네. 종교를 얘기하는 게 참 더럽다. 왜 그런가 하니 종교는 조금만 알면 전부 다 자기들이 전문가인 줄 알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교회 다녀서 자기들이 말한 성경 공부 좀 하고 목사한테 조금 배우고 또 절에 나가서 조금 좀 배우고 이러면 종교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 교회 목사 얘기가 다르면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이대에서 강의할 때도 제 얘기 듣다가 막 뛰쳐나가고 막 가서 막 울고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워낙 자기들이 믿는 기독교하고 좀 다르니까. 근데 제가 만일 컴퓨터과의 교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보통 학생들하고 저하고의 이 지식의 양은 어마어마하죠. 교수하고. 꼼짝 못해요. 교수 앞에서. 근데 종교만큼은 안 그래요. 응? 무조건 내 신조가 다르면 상대편은 틀리다.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종교 얘기를 참 못합니다. 그리고 TV나 이런 데서도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종교 얘기를 가능한 한 하지 말라고 해갖고 이제 제가 불려가는 쪽도 거의 없어요. 여기 이제 불교 TV니까 그나마 이제 종교 얘기 좀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 딜레마예요, 이게. 자,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제가 종교에 대해서 제가 벌써 40년 이상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게 얼마나 많이 많겠어요. 아무리 놀아도 40년 종교하고 놀았으면 아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나눌 수가 없다. 이게 제 딜레마예요, 이게.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떻든 우리가 남에게 보시하고 남을 돕고 이런 것들도 이런 행동을 하되 까르마 법칙의 입장에서 좀 제대로 해보자. 예.
근데 이 일에는 상당한 지성이 필요해요. 인텔리전스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에 진전이 별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평생을 김밥 같은 걸 팔아서 본식집이죠. 팔아갖고 모은 수억의 재산을 대학 같은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그 여성들이 계시죠.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과연 그게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쓰일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 기부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요. 한번 그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기부를 하면 그 기부가 수많은 기관을 통해서 그 이제 받는 당사자한테 갈 때가 되면 이게 뭐 10분의 1밖에 안 남는다나 뭐 그런 확인되지 않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부하는 게 아니라 기부할 때도 그 헛되게 쓰이는지 아닌지 확실한 생각을 갖고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갖고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인사들 바라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세요. 또 꽃길만 가세요. 이런 인사들이 좀 문제가 있겠고 그다음에는 이걸 좀 대체할 수 있는 좀 생산성 있는 인사가 없을까? 네. 그런 거 한번 생각하면 좋겠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아까 우리 인사에 가진 우리 일상생활에서 덕담을 하던 때 그 인사 그때 이제 문제점을 말씀드린 건데 제가 다음 시간 잠깐 이 예고를 드리면 이것도 참 우리가 많이 하던 얘기죠. 내가 받은 원하는 모래 위에 기록하고 남에게 받은 은혜는 돌 위에 기록하라. 이런 얘기. 이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네. 여기에는 많은 버전이 있어요. 여러 가지 판이 있는데 가장 많이 그 인구에 회자되는 것은 미국의 저명한 정치인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 얘기 나오면 또 미국서는 물론 저명한 뭐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뭐 최초의 세균전을 벌였던 사람이다. 뭐 이건 이 전체적인 내용이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세균전을 벌였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가니 이제 아메리카 인디안들 이제 원주민들에게 담요를 주는데 담요에 뭐 천연두균인가 뭐 균을 해가지고 담요를 줬다. 이래서 이제 병에 걸리게 죽게 했다. 뭐 이런 그런 일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문에. 저 그 생각이 듭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얘기가 나오면은 미국의 건국의 영웅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좋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이 말했다고 전해지는 가장 유명한 얘기인데 손해 본 일은 모래 위에 기록하고 은혜를 입은 일은 대리석 위에 기록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니면 손해 본 일을 대신에 내가 받은 상처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어떤 의미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피해는 모래나 이런 쉽게 엎져질 수 있는 데서 적어서 바닷물이 확 한번 들어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반면에 타인에게서 입은 피해는 그냥 잊어버리라. 이런 식으로 잊어버리라.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라서 이거를 한번 까르마 법칙에서 접근을 하면 이 말의 이 원뜻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요 재미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